수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징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징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구성도 속도를 내 전망입니다. 2개월 정직 기간과 맞물려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스키장, 종교시설, 요양병원까지 집단 감염이 확산되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규제가 강한 곳에서 덜한 쪽의 식당이나 술집을 찾아가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하세요. 경기도에서 충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 직전 LH공사가 인테리어에 4천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드러나며 실제 입주 현실과 동떨어진 행사를 했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보고하기 위해 조금 전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곧 대통령의 재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징계의 결정부터 추 장관의 재청, 대통령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직 2개월, 이 결정의 파장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전직 검찰총장들도 가세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약한 수위라는 불만이, 야당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둔 시간 벌기라는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이라며 본인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의 징계 재가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이 징계 보고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5시 15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행 검사징계법은 감봉 이상의 검사 징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윤 총장의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 문 대통령은 징계안을 재가했습니까? 아직 재가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인 7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 문 대통령이 오늘 중에 재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징계위 결정을 존중해 신속하게 징계안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선 가감이나 거부는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이 되면 바로 당일에 재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의 재가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 징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말 들어볼까요? 정직 9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최종 결론은 가장 낮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원 4명 중 1명이 기권하면서 3명이 결정한 징계 수위라는데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시키는 의결 결과가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만 남아 징계 여부를 논의한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판사 분석 문건 작성 등 4개가 징계 사유라고 봤습니다. 징계위에선 해임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기권하면서 징계 수위는 남은 위원 3명이 결정했습니다. 신 부장이 징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유지돼 유효하게 된 겁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판사 관련 문건을 일선 공판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목적이 재판부 압박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변호인단이 진술서를 반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기일을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징계위에선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려 하자 변호인단이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최후 의견 진술을 거부했고 징계위는 의견 청취 없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도 윤석열 총장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방금 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제거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징계위 결정을 두고는 불법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머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는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해 정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한 겁니다. 징계위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다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말 무고하고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소송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한 직후가 될 전망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라는 걸 강조하고 징계 절차상의 위법성과 징계 청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면 돌파를 예고한 윤석열 총장과 달리 이 추미애 장관은 대외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감찰 지시, 직무정지, 수사 의뢰까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공개되고 5시간이 지난 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미애 장관. 징계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 결정 바로 하시나요? 오늘 오후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도 검찰개혁 완수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할 뿐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할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데 대한 당혹감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대거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이 진영을 막론하고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전 총장까지 검찰총장 대부분이 실명을 걸고 참여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단체 성명을 낸 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기에 이른 상황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인데 이번 징계 조치로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며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 제가를 반대한 겁니다. 오늘 성명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재직한 검찰총장 11명 가운데 한상대, 최동욱 전 총장을 뺀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이 안 닿았거나 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징계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이런 징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한 부장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가 정권 겨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간 벌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검찰총장 징계를 징계위원 3명이 결정한 건 넌센스라며 나중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이라며 징계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정직 2개월은 이 공수처가 권력비리 수사를 가져가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 실체가 없는 추미애 장관의 상상에 의한 것이라며 징계를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느라 수고하셨다고 비꼬았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느냐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비리 수사 사건들을 뺏어와 윤 총장 흔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동안 권력비리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갈 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와 맞물려 공수처 출범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윤 총장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인데요.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재소집됩니다. 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만큼 후보 선정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소집된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여권은 가급적 연내에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말부터는 공수처를 본격 가동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 정직 기간 중 검찰의 견제기구가 가동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이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지만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아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윤 총장이 정직 후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공수처 수사를 통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다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 법무부,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은하, 사회부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먼저 최주영 기자에게 물을게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징계가 오늘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면서 이로 인한 여러 부수 효과도 따져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개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정직, 여기에 담긴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검사징계위원회에 몸을 담았었던 전직 위원들과 또 최근에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었던 현직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징계위 이 정직 처분은 말이죠. 이 형사상 범죄자가 된 검사에게 내려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징계 사례에서도 보면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거나 혹은 뇌물수수, 성범죄 연루 같은 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검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윤 총장을 이 범죄를 저지른 총장처럼 만드는 효과를 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은하 기자, 이렇게 말한 대로 이 범죄를 저지른 총장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직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 정직 2개월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말했고요. 이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는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개월로 결정이 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 2개월이라는 기간 역시도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고 비교한 결과물,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윤 총장 측이 그동안 이 절차적 문제나 아니면 공정성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에 징계위가 밀어붙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다음 수위가 사실상 정직인데 이 정직 같은 경우는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임기를 한번 따져보면 내년 7월이면 끝나게 되는데 물론 최대 6개월 정직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향후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에는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시점과 이 내년 재보궐선거가 기간이 맞물린 경우에는 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전후를 피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권에서는 이 2개월, 이 기간이 이 공수처가 출범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 사건들을 덮고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서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이후에 소속 검사들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공수처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총장이 정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내년 2월 중순경이 될 것 같은데 윤 총장 복귀 전에 월성원전, 라임 옵티머스 등 이 주요 수사를 공수처로 옮기려 들 거다.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개월이다. 이게 바로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방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징계를 보고하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청와대 입장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네. 속전속결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징계위 결정이 사실 난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논란만 커질 뿐이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재가를 곧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청와대는 그동안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이 징계위 결정은 대통령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추 장관이 제청을 했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재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이 재가를 일종의 요식 행위로 홍보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로선 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좀 맞대응하는 모습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매듭 짓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재가를 하면 이 대통령과 검찰총장 대결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과 윤석열이었다는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 관심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직무배제 당시에는 곧바로 이 법원이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거든요. 자,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이게 윤 총장은 아마 조만간 이 징계무효 본안 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행정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첫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 반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임기 종료 전에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윤 총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 관건입니다. 이 앞서 지난달 27일에 법원에 신청했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에는 사실 이 신문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데까지 하루가 걸렸었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을 봤었을 때는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재판부의 고심이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은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서 1078명,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833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한 수치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거리두기 격상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중구의 한 교회에선 교인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부좌읍 한 성당에서는 지금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인근 마을 주민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렇듯 전국의 종교시설은 물론 건설 현장, 학교까지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33명으로 처음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진입했습니다.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있어서 현재 거리두기 지침과는 좀 더 강화시켜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쪽으로 아예 취식 자체를 좀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들도.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식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무증상 경증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그제부터 설치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8,000명이 익명검사를 받았고 그중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택배, 식당, 콜센터 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과 상관없이 전수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226명, 역대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이 환자들을 치료할 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민간병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뒤늦게 병원들을 쥐어짠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8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옮겨진 건 단 4명, 아직까지 80명이 대기 중입니다.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언제 옮겨질지 기약도 없어 추가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늦게 발견을 이제 하게 되면 이미 확인을 했을 때 그 안에서 2차, 3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26명, 연일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경기도엔 한 개도 남지 않았고 서울도 단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2개를 추가해 20개로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를 보유한 민간 병원에서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조차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1개는
일반 병상 10개와 맞먹는 장비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며 보상책이나 추가 인력 계획도 없이 병상만 내놓으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추가 병상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병상 단가의 10배를 지원하는 등의 보상책을 내놨지만 당장 급증하는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간 병원들이 왜 이렇게 적극 협조를 꺼리는지 대구 동산병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발 대유행 때 거점 전담병원으로 희생했는데 그 후유증이 길었다고 말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대구 동산병원은 병상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200개 병상을 경증부터 위중증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만 전담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서 지난 6월부터 일반 진료를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자가 다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재개원 한 6개월이 지났지만 제 추정 근데 보면 그때 했던 거에 반 정도 아직 반은 회복 못했는 거죠. 손실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현재 약 90% 손실만 보전되는 등 보상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상 진료 회복까지 최대 2개월로 잡고 그 기간에 손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 진료 돌아가고 손실 보상해 주는 부분을 2개월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실제로 손실 보상이 정상 진료 되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도권 코로나 대유행에도 선뜻 거점병원으로 나서는 곳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 원장은 헌신한 병원이 코로나 병원으로 낙인되는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보상이 따라와야 민간 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서 술을 마시러 옆 동네로 원정을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입니다. 이곳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 이천시의 경계입니다.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충북 음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경기 이천시는 2.5단계로 나뉘는데요. 연말 저녁 두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현장으로 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 테이블마다 술병이 가득합니다. 밤 9시가 다가오자 손님들은 우르르 식당을 나섭니다. 먹자 골목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돕니다. 9시까지 못 되는데 전부 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던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9시 이후엔 다 문을 닫았습니다. PC방도 텅 비었습니다. 9시에 문 닫아요. PC방 곳곳엔 밤 9시 이후 영업이 안 되니 충북으로 건너가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기에 그런 걸까? 이곳 경기 이천에서 하천을 건너가면 충북 음성인데요. 빙판길이라 천천히 걸었는데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조금 전 이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9시가 넘었는데도 일부 식당에는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충북도에서 지난 주말부터 소규모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는데 면적 제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15평 미만은 괜찮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바꿨어요. 이틀 만에 번복해가지고 다 같이 영업 못하게. 편의점 밖 테이블엔 술판이 벌어지고 안에선 학생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거리두기 2단계에선 편의점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락이랑 컵라면이랑 사면 지금 못 해갈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여기는 제재가 없어요. 장원사에 장원 9시에 다 철수해요. 여기 갈게 열려요. PC방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 칸씩 뛰어앉지도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았고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충북도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이 제한됐다가 PC방이 집단 감염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24시간 운영으로 완화된 겁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다 없애준다고, 여기는 24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와 택시를 타고 원정을 오는 경기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서 2.5단계이기 때문에 다 문 닫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원 사람들이 강국에 넘어와 국수를 먹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죠. 코로나라고 해도 이게 뭐 차단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참여와 협조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와 얀센 등 다른 제약회사와 구매 계약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입식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얀센과의 백신 계약을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완료할 전망입니다. 한 곳은 최종 계약서를 검토 중이고 나머지 한 곳도 이번 주 안에 계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간에 아마 계약을 확정해서 두 곳과 계약이 마무리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합쳐 2,400만 명분의 백신 선구매가 완료됩니다. 중요한 건 도입과 접종 시기입니다. 지난 7월 화이자와 계약을 맺은 일본에서도 내년 여름쯤 물량이 도입될 거라는 예상이 나와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주 식약처에 임상 초기 자료와 품질 심사를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국내 신속 허가 제도를 신청하면서 동물 실험 자료 등을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호주 등에 같은 자료를 내고 있고 내년 1, 2월에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다음 주 초면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무증상 감염 예방과 젊은 층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연말 전통에 따라 어린이 병원을 찾아 동화책을 읽어준 멜라니아 여사. Oliver the Ornament meets Marley and Joan and Abby. 코로나19에 한 차례 감염됐던 멜라니아 여사가 아이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 논란입니다. 어린 환자와 충분히 떨어져 앉았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최근 초등학교를 방문한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 질 여사와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성탄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1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이틀 뒤면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다음 주 초부터 2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We think we'll be up to 50 million total vaccinations of people by the end of January and 100 million shots in arms by the end of February just with the Moderna and Pfizer vaccines. 특히 모더나 백신은 무증상 감염 예방과 젊은 층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임상시험 3만 명 참가자 중에서는 94.1%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어 배급과 접종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연이은 백신 개발과 접종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그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 없는 데다 부작용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해 향후 6개월 정도는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는 업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자들이 자신들만 문을 닫는 것은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 속에 헬스클럽 관장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문을 닫게 되자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2.5단계에서 PC방이나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실내 체육시설만 문을 닫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2.5단계에서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삭발식과 집회 그리고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헬스장은 이렇게 텅 빈 채 운동기구들만 놓여져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반 이상이 줄었고요. 그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합금지로 인해서 다 그만둔 상태이고요. 그러고 작년 대비했을 때 40%가량 매출은 다 줄어있는, 답이 없고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업주들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상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리프트가 멈춰있고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 평창의 스키장 관련 1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임시 휴장한 겁니다. 집단 감염 우려 속에 스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도 제외되는 거냐 문의 있어서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등은 중점 관리시설로, PC방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분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부터 스키장도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했는데요. 단계별로 보죠. 스키장에서도 1단계부터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 수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2.5단계에서는 9시 이후에 운영 중단, 또 3단계는 집합금지인데 해당 스키장에 있는 평창군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야외에서 스키 탈 때 두건 같은 방한 용품도 착용하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문의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스키 탈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키장 감염과 관련해 진짜 문제는 리프트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장소별로 따져보죠. 곤돌라나 리프트 입구 차례를 기다리다가 다닥다닥 붙어있기 쉬운데 거리두기 중요합니다. 스키복을 갈아입는 탈의실이나 또 실내 식당 등도 공용시설인 만큼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필요하죠. 스키복, 또 고글 등 물품은 대여보단 개인 물품 사용 권고됩니다. 스키장 주변 사각지대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스키장 인근 숙박시설을 빌려서 지내는 시즌방에서는 최근 이용객 중 확진자가 나온 바 있죠. 방역수칙 준수엔 스키장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의 바랍니다. 열한열한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과 인테리어 뭘까요? 네, 반짝입니다. 반짝거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급하게 했다는 의미일까요? 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전용 44제곱미터, 41제곱미터, 그러니까 12평, 13평짜리 아파트 두 곳을 둘러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파에 액자, 화병까지 갖다 놨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습니다. 베란다를 쭉 열려있더라도 이런 공간 배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그 집안의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두 채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4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0평대 초반인데 각각 2천만 원씩 썼으니까 적지 않게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보증금 약 6천만 원에 월세가 19에서 23만 원 정도입니다. 이 보통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 보증금에 비해서도 이 전체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의당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가구, 집기 등은 임시 대여했다. 추후 정산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임시 대여라고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 대통령 행사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게 더 논란인 것 같아요. 네. 자,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는 그럼 실내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직까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커뮤니티에서 불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하자가 심각하다면서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가 피고 뜯어진 벽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는 내일 모레 장관님 온다고 빈집에 쇼룸 만들고 있다. 새벽 4시 드릴질 이해 가시나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LH는 접수된 하자는 모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9일 만에 이 네.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네, SNS에 와인 모임 사진을 올린 게 지난 7일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회의 직후 코로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을 지나칠 수 없었다며 엄중 경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낙연 대표가 윤 의원을 불러서 직접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고 처분도 뭐 의미는 있지만 네.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민주당의 조치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일찍도 경고 내린다, 엄중이 아니라 정중 경고 같다, 여론에 등 떠밀려 경고 등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죠. 네, 코로나가 갈수록 악화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여권에서는 국민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제인식의 해결 방법을 이끄는데 국민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 스스로가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는 참 보배스럽고 요즘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게 할 네.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부는 마지막 수단이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데 보배스럽다는 표현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눈치 챙겨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대통령과 국민 간의 간극을 오히려 멀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다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했습니다. 이 징계안이 제거되면서 윤 총장의 징계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조금 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1시간 반가량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고 정만호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피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진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죠. 산타도 코로나는 피하지 못하나 봅니다. 미국에서 산타가 지나간 각종 행사에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흥겨운 캐럴과 함께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지난주 이 축제에 참여했던 산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산타는 최소 50명의 아이와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 well as probably 150 adults. But I don't think they were actually in close proximity to Mr. and Mrs. Claus.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는 산타가 방문한 후 7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산타발 감염 우려의 크리스마스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대신 집집마다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집콕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내년 1월 9일에 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까지 나섰습니다. But I can tell you that Santa Claus is immune to this virus, and he is. We had a brief chat with him, and he is doing very well. Mrs. Claus is doing very well, and they're very busy right now. But he is immune. 썰매 대신 모터보트를 타고 낚싯배를 들이운 산타들. 아이들 대신 농어를 만나러 온 호숫가 산타들은 참가비로 장난감을 어린이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투명 아크릴판 뒤에 산타클로스까지 코로나19가 크리스마스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 수산물 산업의 변신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복 등 신선식품 수요가 떨어지자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바꿔서 소비자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백화점 수산물 매장에서 고객이 전복장을 고릅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고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감도 되게 좋고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많이 편리하죠. 전남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연간 14,000톤, 전국 생산량의 70%가 넘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활전복 수요가 줄자 양식어민들은 가공식품에 눈을 돌렸습니다. 유통기한이 길고 색다른 맛과 기능으로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도에서 자란 전복은 이 가공 공장에서 영하 50도로 급속 냉동되는데요. 영양소 파괴 없이 살아있는 전복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홍삼을 더한 건강식품에 스테이크까지 20종 넘는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 수출길도 넓어졌습니다. 미국 등 7개국에 수출되고 최대 온라인 장터인 아마존 입점도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택트가 되면서 어떤 위기가 기회가 왔고 활전복보다는 가공식품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광어 양식어민들은 화로회 대신 선어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유통비가 줄면서 저렴한 가격에 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만 가도 회가 종류별로 엄청 있습니다. 선어로 하면 물류 비용이 70% 적게 듭니다. 이곳 수협에선 전체의 10% 수준인 선호의 비중을 내후년 4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려는 양식어민들의 변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추신수, 오승환, 이대호, 그리고 김태균, 정근우까지 한국 야구의 황금 세대로 불렸던 82년생 선수들인데요. 이제 하나둘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정하면 최고였던 정근우의 각별한 소감을 김유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3번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172cm 작은 키로 악바리처럼 받아낸 3번의 골든글러브까지 악마의 이루수 정근우는 163cm 최단신으로 1위를 지키는 후배에게 애착이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찬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갑자기? 요즘 몸 잘 만들고 있어? 아직 선배님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언제 내가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시간 금방 지나가.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찾아온 하락세. 올 시즌은 유니폼까지 바꿔 입고 다시 한번 뛰어봤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몸 상태, 또 자신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씩 그때부터 마음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얼음판 같은 프로 생활을 16년 동안 버티게 해준 건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수도 되게 진지하고, 태균이도 되게 진지하고, 대호는 재밌지만 또 내면에는 또 진지한 면이 있고, 제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뭔가가. 2000년 함께 세계 청소년 선수권을 제패한 82년생 친구들. 먼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된 정근우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 어떻게 은퇴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고생했어란 말밖에 없는 거죠, 다. 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밖에 없는 거죠. 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몸과 마음을 콩콩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서운 추위에 한강 선착장의 가장자리도 이렇게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두꺼운 얼음은 아니지만 사흘째 이어진 동장군의 기세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도 중부지방은 여가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추위가 강하겠고 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사흘째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4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cm가량이 더 오겠고 호남 서해안은 1cm 안팎이 더 내린 뒤 오늘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반짝 회복하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추워지는데요. 이번만큼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잘못을 따져서 있으면 징계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징계위원회 역할이죠. 그런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 이 사안에 대해 양해 질책이라 듣는 국민은 어리둥절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법치위 정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